그게 지연이가 산후우울증에 걸린 것 같대요. 뭐? 우울하다고 자꾸 울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럼 엄마가 저녁에 와서 밥 챙겨줄게. 집안일도 좀 해주고.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괜찮아질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이런 문제로 부부가 싸우게 되면 더 상황만 악화될 뿐이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박원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손주 한 번 봤다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출산을 하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를 잘 보던지, 집안일을 잘 하던지, 내조를 잘 하던지. 아이도 힘들어 죽겠다. 애 때문에 집안일은 못하겠다. 회사 다니는 박 씨의 아들은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답답했던 박 씨가 가서 저녁마다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해주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육아를 안 도와주는 남편도 싫다. 시모가 집에 와 있는 것도 싫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기에 도와주려는 박 씨의 노력은 며느리에겐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친정에 도와달라고 하지 왜 그렇게 손만 놓고 있는 것인지 몰랐죠. 그놈의 우울증이 뭔지 사람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결혼하고 1년 뒤에 아이가 생겼고 그 다음 해에 출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가의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위한 선물을 고른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박 씨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 아니, 또 오면 되지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어요? 어떻게 자주 와?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아들 집인데 뭐가 어때서요? 박 씨는 짐을 한가득 챙겨온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걸려 있었죠. 박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드디어 손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2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엔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볼 수 있었죠. 요새는 병원에서도 손주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기에 오늘이 첫 대면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를 보자 일어나려 했지만 박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앉아 있어, 앉아. 애기 안고 일어나면 힘들지.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그래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피부에 오물오물 입을 움직이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컸네. 아빠 닮아서 눈이 똘망똘망하구나. 엄마 닮았구만. 그래. 엄마, 아빠 다 닮았겠죠? 박 씨는 가져온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역국하고 반찬 좀 해왔어. 감사해요. 잠시 후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네. 그래.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엄마가 해준 음식 먹겠어. 우리 지연이도 많이 먹어. 네. 맛있어요. 박 씨는 아들 내외를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참 잘 자네. 아기는 거실에 눕혀놨는데 박 씨네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잘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애가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잠 안 자요. 맞아요. 새벽에도 거의 30분마다 깨서. 정말? 저렇게 곤히 자는데 둘이 교대로 달래는데도 힘들어요. 한번 일어나면 계속 울어서. 어쩐지 아들 며느리 얼굴이 둘 다 퀭하다 했습니다. 지연이 네가 고생이 많겠다. 고생은요. 근데 준호 너는 회사에 지장 없어? 새벽에도 교대로 아이를 본다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야 회사에 가지 않으니 낮에라도 짬짬이 잘 텐데 아들은 회사에서 잘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근데 애기들이 다 그래. 100일 괜찮아지고 200일 괜찮아지고 그런 거야. 점점 나아져. 준호는 어릴 때 안 그런 줄 알아? 눕히면 눈을 얼마나 번쩍번쩍 뜨던지 칵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돼. 지금이 제일 예쁠 때니까 힘들어도 즐겨. 네. 처음 손주를 보러 가서 박 씨 부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박 씨는 또다시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종종 보내주긴 하지만 직접 보는 것과는 달랐죠. 지난번에 너무 잠깐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애들 힘들 텐데 좀 더 있다가 가. 다녀온 지 보름 정도가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말려서 박 씨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힘들다길래 박 씨도 조금 기다린 것이 보름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박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에 좀 보러 가도 되나? 그런데 흔쾌히 그러라고 할 줄 알았던 아들이 어쩐지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너 맛있게 먹은 반찬도 좀 해가려고 그러는데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대답했죠. 제가 스케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스케줄? 요즘 바쁘니? 아, 네. 애매한 대답에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당신 준호한테 전화했어? 아이고,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당신 약속 늦겠네. 남편은 모임이 있어 외출을 했고 박 씨 또한 나가려고 채비를 했습니다. 박 씨는 그대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버스에서 내려서 종종 걸음을 했습니다. 큰 길을 건너야 아들의 아파트였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웬 편의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흰 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아들. 생각보다 집에 빨리 왔다 싶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박 씨는 서둘러 걸어가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박 씨가 부르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순간 당황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여긴 웬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애기도 볼 겸 너도 볼 겸 겸사겸사 왔지. 아, 제가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안 줬잖아. 그래서 그냥 잠깐 왔어. 근데 그건 뭐니?
박 씨는 아들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슬쩍 당겨 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거 산 거야? 박 씨가 놀라서 묻자 아들이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 대충 때우지 말라니까 그러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찬 가져올 걸 그랬어. 남편이 먼저 나가버려서 버스를 타야 했기에 무거울까봐 두고 온 반찬이 아쉬웠습니다. 앞장서. 박 씨는 아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락을 산 것으로 봐서 아직 저녁을 먹지 않은 것 같아서 함께 저녁이나 먹고 오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기 자니? 잘 모르겠어요. 박 씨가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자 누워있는 며느리와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자고 씻는 것 아닌지 팔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잠든 거 아니야? 박 씨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슬쩍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 몸이 어디 안 좋니? 아, 아니요. 박 씨는 얼른 가서 아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좀 더 쉬다가 나와. 내가 애기 보고 있을게. 그러자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박 씨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예뻐. 남자아이라 그런가 벌써부터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아이를 보려면 며느리가 고생 좀 하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박 씨가 아이를 본 것 같은데 며느리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안방 문을 열고 며느리와 대화를 몇 마디 나누더니 익숙한 듯이 편의점 도시락을 깠습니다. 그게 저녁밥이야. 네. 지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저녁은 못 차려드릴 것 같은데. 엄마도 이거 드실래요? 비닐봉지에서 또 다른 도시락을 꺼내며 묻는 아들. 박 씨는 조금 기가 막혔습니다. 지연이 아파도 밥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입맛이 없대요.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요. 죽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를 봐? 모유 수유 안 해? 하긴 하는데 지금은 좀 쉬고 싶대요. 아들은 박 씨가 돌아가지 않자 한숨을 쉬더니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습니다. 거의 대충 입에 쑤셔 넣다시피 저녁을 해치워버리는 것 같아서 박 씨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박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먹니? 그냥 아들은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밥도 못 얻어먹고 아들네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세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 간다. 나오지 말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나오지 말라니까. 누워 있어. 쉬어야 해도 잘 보지. 박 씨는 짐짓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도 걱정이고 며느리도 걱정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마음에 걸려서 박 씨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또다시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고 지나가다 들렸다는 핑계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먼저 전화했다가는 왠지 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았는데 역시 탐탁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박 씨는 모른 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애기랑 지연이는 처가에 갔어요. 사돈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하루 다녀온다고요. 사돈 바쁘시다며. 바쁘긴 하신데 지연이가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그래서 장모님도 하루 쉬셨어요. 그래서 너는 저거 먹고 있던 거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편의점 도시락. 그런데 싱크대 옆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빈 편의점 도시락 그릇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친정에 간 것이라는데 며느리가 있을 때도 저렇게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땐 아들도 밥 정도는 스스로 차려 먹어야 하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들이라면 별 신경 쓰지 않았겠죠. 하지만 내 아들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어? 반찬이라도 사다가 먹지. 그냥 이게 편해요. 얼른 먹고 쉬는 게 나아요. 식사하셨어요? 나는 신경 쓰지 말어. 박 씨는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같이 밥 먹자고 하기에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먹던 도시락을 치웠습니다. 음식물을 버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물에 씻어서 싱크대 옆에 또 쌓아놓았죠. 그러더니 박 씨의 눈치를 보며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거실을 정리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박 씨의 복창이 터졌습니다. 아들은 박 씨가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소파에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갈 건데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택시 타고 갈 거야. 근데 너 매일 이러니? 뭐가요? 매일 이렇게 퇴근해서 도시락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느냐고. 그러자 아들이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한편으로 박 씨가 며느리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걸 누가 모를까요? 하지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쉬울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아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손을 떼버린 며느리를 보니 속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겠다고 임신 6개월째의 직장을 그만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분담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새벽에도 애를 같이 봐준다는데 이 정도면 박 씨가 며느리를 원망해도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아들을 보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죠. 박 씨의 표정을 보더니 아들이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산후우울증에 걸린 것 같대요. 뭐? 아들 입에서 나온 다소 생소한 단어에 박 씨가 되물었습니다. 우울하다고 자꾸 울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기도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며느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내팽겨치고 친정에 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녁에 와서 밥 챙겨줄게. 집안일도 좀 해주고.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괜찮아질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속상한 말투로 박 씨가 아들의 거절을 차단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방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때 추궁을 해볼 걸. 그랬다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이런 문제로 부부가 싸우게 되면 더 상황만 악화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박 씨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뒤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감사하고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다음 날 오전에 며느리는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모두 일을 하니까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말이죠. 어머님, 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며느리는 놀라지 않은 기색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드나들기 편하게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 좀 넣어줘라. 네, 대답하는 목소리도 참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애기는? 지금 자요. 올 때마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박 씨가 왔을 때 아이가 보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모르는 고충이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곧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힐끔 쳐다보고는 부엌에 섰습니다. 장 봐온 것들을 올려놓고 부지런히 반찬을 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니 박 씨의 가슴도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을 훌쩍 지나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 짓는 냄새에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연이도 나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라. 며느리는 그동안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손주 구경할 새도 없이 내내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얼른 밥 먹어. 아들이 수저를 들었고 시장했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던지. 그리고 며느리는 한 팔에 아이를 안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는지 깨작깨작 먹고 있었습니다. 애기 이리 주고 먹어라. 박 씨가 아이를 건네받고 1분 정도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을게요. 애가 저 아니면 잘 안 가려고 그래서요. 박 씨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돌려주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면 애도 닮는 거야. 좀 무던하게 키워야 해. 그래야 서로 편하지. 며느리는 아무 대답 없이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밥알을 세고 있는 것인지 밥은 거의 줄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밥을 2공기나 먹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먹을 요량으로 아들네와 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거실을 정리하고 빨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돌려놓았던 빨래를 널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까지 하자 그래도 집이 사람 사는 집꼴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매일 박 씨는 저녁마다 아들네 집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박 씨에게 오지 않으니 육아를 도와줄 수는 없었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박 씨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하게 될 일들이었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애는 엄마가 봐야 되는 것이고 며느리는 애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니까 산후우울증인지 뭔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들락날락 했는데도 며느리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박 씨가 올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채면 가끔씩 나와서 분유를 타갔는데 애를 왜 저렇게 키우나 싶었죠.
점점 무기력해지는 며느리에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빨래는 네가 해라. 애가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해서요. 아, 그러면 업고라도 해. 부지런히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더 병난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우울증인지 뭔지 그것도 다 여유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야. 정신없이 바쁘잖아? 우울할 틈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때는 그런 말도 없었어. 박 씨의 말은 100%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니 그냥 키워야 했고, 전업주부면 집안일이며 뭐며 다 해내야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박 씨의 눈엔 며느리가 유별나게 느껴질 만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모가 와서 도와주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니 고깝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박 씨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박 씨가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요리할 때 옆에 와서 좀 봐. 할 줄 알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아. 밥을 잘 챙겨야 힘이 나서 일하지. 꼭 준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밥 잘 먹어야 우울증 낫는다. 네, 둘 다 살이 쪽 빠져가지고는 애 하나 키운다고 이렇게 돼? 옛날에 내 8 낳고도 다 잘 살았어. 박 씨의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를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우울증이라는 것도 다 마음의 병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나와서 빨래 좀 같이 개자. 그러자 며느리가 방에서 비척비척 걸어 나왔습니다. 옷을 이렇게 두면 냄새나. 특히 애기 옷은 따로 빨고 말이야. 바로바로 정리해도. 애 재우다 보면 정신없어서. 그게 다 핑계야. 그러면 다른 집 엄마들은 어떻게 사니? 며느리는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애기 깼나 봐요. 며느리가 빨래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흔들며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빨래를 정리하는 내내 울어제꼈습니다. 이리 줘봐라. 애 엄마가 애 하나 못 달래? 박 씨가 며느리에게 아이를 건네받고는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곧 멈춰야 하는데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결국 10분 정도 아이랑 씨름을 하다가 박 씨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했죠. 거봐라. 내가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애가 지 엄마 손을 타가지고는 이렇게 애를 예민하게 키워? 버릇이 벌써 나빠졌네.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후우울증이니 뭐니 하면서 애만 끼고 누워있으니까 애도 그거에 익숙해진 거야. 어머님, 저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요. 마음도요. 며느리가 웬일로 대꾸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것도 아니었고 애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이 하나만 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혼자 힘들다는 것인 것 몰랐습니다. 가정적이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시어머니가 곁에 있는데 말이죠. 그게 다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말했지? 움직이면 낫는다고. 박 씨는 며느리에게 아이를 업으라고 한 뒤에 청소기를 돌리도록 했습니다. 방에만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 씨도 슬슬 화가 났습니다.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시름을 자기 혼자 지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 박 씨조차 우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그러고 있으면 애도 우울해. 그리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준호 생각도 좀 해라. 집에서 죽상을 하고 있으면 신경 쓰여서 일이나 하겠니? 죄송해요. 다른 거 다 도와주잖냐? 그러면 새벽에 애 돌보는 것 정도는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애 키우고 살림하고 네가 다 책임지고 해야 하잖아. 내 말이 틀리니?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죠. 퇴근하고 온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어라. 너도 밖에서 돈 벌어봐서 알겠지만 남이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일이니? 그런데 집에서 너 그러고 있으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더욱더 며느리에게 책임감을 심어줬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시켜줬죠. 그러다가 박 씨가 일이 있어 하루 못 간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였는데 그 바람에 다음 날도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가서 밥을 챙길 생각이었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아들이 밥 먹다 말고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를 보자 박 씨가 해두었던 반찬 몇 가지가 꺼내진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밑반찬밖에 없고 밥은 또 햇반이었습니다. 박 씨가 도끼눈이 되었습니다. 밥솥은 뒀다가 엿장수 주려고 그러니?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아니, 밥이 간단하고 복잡한 게 어디 있어? 취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지연이는 어딨니? 방에요. 박 씨가 조금 거친 발걸음으로 걸어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너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준호 햇밥 먹이니? 네? 밥하고 고기 정도만 볶으면 되는데 저녁상 한 번을 못 차려? 그러자 어리둥절해 하던 며느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것 같은 게 느껴져서 박 씨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대단한 거 해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루 종일 애만 끼고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게 우울증이야? 그냥 이기적인 거지. 그러자 아들이 와서 박 씨를 말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내 말이 틀리니? 내가 너 어디까지 하나 지켜봤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까지 내가 이해해야 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밥한다고 고생하고 남편은 밖에서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너는 백날 첫날 방에만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참다 못해 박 씨에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노력 중이고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애기 보면서 다 챙기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이대로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뭐? 사라져? 왜 이렇게 애가 무책임하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 아파요. 며느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생채기가 날 만큼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조차 시어머니 보라고 하는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할 만큼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프다고? 그래, 그것도 병이라면 병이지. 게으른 거 말이야. 내가 봤을 땐 넌 게으른 거야. 자꾸만 남편이 해주겠지, 시어머니가 해주겠지 하니까 더 게을러지는 거고. 그런데 눈을 질끈 감고 박 씨의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벼랑간 아들을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게을러서 이런 거야? 그러자 말리던 아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힘들어, 여보. 아들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박 씨라도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나도 퇴근해서 따뜻한 밥 먹고 싶고 애랑 셋이서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싶어. 그런데 청소하느라 바빠. 새벽에는 애 우는 소리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당신 밥 못 차려준 건 미안해. 집안일 소홀한 것도 미안하고. 그런데 새벽에는 애 울어도 이제 당신 안 깨우잖아. 나 혼자 보잖아. 그리고 당신은 주말에도 애 한 번 봐준 적이나 있어? 그건 애가 당신한테만 가니까. 노력해 본 적 있냐고. 애 봐줄 테니까 쉬라고 해본 적 있어? 당신은 퇴근이 있고 주말이 있지.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매일매일 애랑 씨름하고 산다고. 근데 밥? 햇반 좀 먹으면 안 돼? 도시락 좀 먹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싫어서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 집에 오시게 한 거야?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아무 때나 드나들도록. 뭐야? 너 지금 그게 불만이라는 거야? 너희 도와주러 온 나한테? 도와주시는 거 감사해요.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자꾸만 우울증 별거 아니라 그러시고, 일 시키시고, 준호 씨 밥 챙겨주라 그러시고, 그래도 내가 다 도와주잖아. 밥 해주시는 것도요. 어머님이 저 먹을 거 해주신 적 있으세요? 모유 수유하는데 반찬은 죄다 고춧가루 팍팍 뿌려서 준호 씨 좋아하게끔 해주시잖아요. 저 평소에 뭐 먹는지 신경이나 쓰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말문이 순간 막혔습니다. 반찬을 하면서도 아들 좋아하는 것 위주로 했지 며느리에게 물어던 적은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는 고려해 본 적이 없었죠. 오후부터 오셔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애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저 도와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준호 씨 고생할까봐 그거 걱정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저한테는 도움 안 됐어요. 어머님 오시고 더 우울하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너무 극단적인 단어에 박 씨가 놀란 눈이 되었습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아무도 저 이해하는 사람 없고, 저는 그냥 복에 겨워서 투정 부리는 철없는 애엄마일 뿐이죠. 애 키우는 거 별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당신 왜 그래?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엄마도 우리 도와주러 오신 거야. 당신 도와주러 오신 거라니까. 나는 괴롭기만 했어. 애기 업고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했어. 당신은 할 말 없어. 나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친정에 갈게. 돌연 폭탄 선언을 해버린 며느리. 박 씨와 아들은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간단하게 짐을 챙긴 며느리가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무슨 얘기? 더 얘기해봤자 우울증 걸린 척 피해망상에 걸린 여자가 하는 말일 뿐이잖아.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따라오면 꽉 차에 뛰어들겠다고 하자 아들은 함부로 따라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냅둬라. 쟤도 머리 좀 식히고 오라고. 박 씨도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도대체가 저렇게 나가버리면 뭐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상황만 더 악화시킨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오겠지.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어두웠죠. 박 씨는 다음 날에도 와서 아들 밥을 챙겨줬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애를 데리고 며느리가 사돈네로 들어간 지 일주일째. 아들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태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집에 없는 게 더 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있는데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어른, 아들의 말을 듣고 박 씨도 청소를 하다가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혼이라뇨. 박 씨의 표정도 아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이혼이라니. 이리 줘봐. 박 씨가 아들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사돈 접니다. 준호 엄마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이혼이라니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 지연이 그 집 다시 안 보냅니다. 아니, 애들끼리 조금 싸운 걸로 사돈까지 나서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조금 싸운 거요. 지금 애가 어떤 상태인 줄이나 아세요?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냐고요. 병원에서도 혀를 차는데 그런 애를 붙잡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애들 집에는 드나들면서 며느리를 괴롭히셨는데요? 괴롭히다니요. 저는 도와준 것뿐이에요. 집안일도 안 하고 누워있고 남편 밥도 잘 안 챙기길래 그래서 저희 딸 비난하셨죠? 지연이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딸이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왜 다 지들만 잘났어? 도와준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만 피해자냐고. 엄마, 이혼을 어떻게 해요? 됐어. 뭐 우리가 아쉬울 거 있어? 그래서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너도 세게 나가라고. 늘 마누라한테 맞춰주기만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말이야. 애도 있는데 진짜로 이혼하겠어? 여자만 손해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정식으로 이혼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은 내내 며느리를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잘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결국에 2달 뒤 아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 씨도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씨가 강하게 나섰습니다. 애 엄마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데 애를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냐고요? 결국 여러 조건을 걸고 아이는 박 씨의 아들이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박 씨의 고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우울증이라더니 아이에게도 미련이 없는가 싶어서 더욱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성립한 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제 정말로 매일 아들 집에 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말이죠. 아기를 봐주고 밥해주고 청소를 하고 며느리가 했던 일까지 전부 박 씨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시킬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아기가 계속 울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기를 안고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불쌍한 것. 그러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있는데 우리가 떼어놓은 거죠. 박 씨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밤에 우는 아기를 달래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아들 회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제 평일에는 아들네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 박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음해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지연이를 이해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가 지연이를 인간적으로 대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만 힘들고 지연이는 힘든 줄 몰랐어요. 박 씨는 아들의 원망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의 이혼 3개월 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 집에서 살 자신이 없어요. 아이는 안 보고 싶니? 나중에 저부터 추슬은 뒤에 보러 갈 거예요. 하지만 준호 씨랑 어머님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가운 며느리의 대답에 박 씨는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오지 마세요. 애는 제가 사람을 써서 어떻게든 키우고 알아서 살게요. 너 혼자 어떻게 애 키우고 살림하고 일도 해? 다 그렇게 산다면서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저희 집 오지 마세요.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몸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제야 며느리의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기를 돌보며 잠을 못 자고 집안일에 치이다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게으르다고 나약하다고 비난한다면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고 진짜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리니 이건 절대로 박 씨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박 씨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꿔서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박 씨가 해도 힘든 일을 아들 혼자 해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멋모르고 아들의 이혼을 부추겼구나 싶어서 후회스러웠죠. 조금만 기다려줄 걸, 조금만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볼 걸.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 여보, 이거라도 입고 있어. 아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바지야? 이 날씨에 덥긴 뭐가 더워. 당신 혼자만 옷차림 좀 봐. 윗도리도 벗어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야. 이거 그냥 팬티 아니야? 반바지처럼 입는 거라고. 그게 그냥 팬티지 뭐야?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것 봐.
팬티처럼 보여? 예진아, 네가 한번 봐. 이거 그냥 반바지 같지 않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황현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집 앞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흰색 러닝과 사각 팬티 차림으로 드러누워 엉덩이 긁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한 집에서 살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남자들이란 다 이런 것인지 남편이랑 밖에 못 살아본 황 씨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60살이 아니라 6살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시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8순이 넘은 시어머니에게 도로 반품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물론 받아주지도 않으실 테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제발 주거 분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황 씨도 좀 사람답게 살 것 같았습니다. 황 씨는 퇴근 후에 거실 소파 옆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 2년째 오늘도 변함없이 헐렁한 사각 팬티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리모컨을, 다른 한 손에는 뻥튀기를 들고 있었죠. 여보, 제발 그렇게 누워서 좀 먹지 마. 다 흘리잖아. 아, 왜 오자마자 잔소리야? 남편은 황 씨가 퇴근을 했든 말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TV 채널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옷 좀 제대로 입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팬티만 입고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옷을 또 입어?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있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황 씨는 또다시 한숨을 삼켰습니다. 특히나 은퇴 후에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늘 저렇게 헐벗고 살았습니다. 황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황 씨가 나가보려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갈게. 뭐? 뭔데? 당신 팬티만 입었잖아. 괜찮아. 치킨이야. 여보, 옷이라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팬티바람으로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젊은 배달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뒤로 반발짝 주춤 물러났습니다. 웬 팬티만 입은 아저씨가 튀어나오니 놀랄만도 했겠죠. 남편 뒤에 서서 이마를 부여잡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황 씨의 얼굴이 남편 대신 뜨끈해졌습니다. 배달기사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며 서둘러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남편은 태연하게 말하며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차라리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지 굳이 직접 받을 건 뭔지 몰랐습니다. 정말 창피해 죽겠네. 젊은 사람 앞에 그 꼴로 나가면 어떡해? 뭐가 창피해? 남자끼리인데 뭐 어때? 아무리 배달기사가 남자라도 남편은 창피하다는 자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빨개 벗고도 문을 열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치킨을 식탁으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얼른 밥 좀 차려봐. 치킨 먹는 거 아니야? 밥이랑 먹어야 더 맛있지. 벌써 이런 생활이 2년째였습니다.
황 씨는 백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고생해서 일한 남편에게 또다시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고, 쉬라고 지켜보기는 했지만 보는 사람은 답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하는 황 씨가 그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할 일이 늘어난 것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게으름의 정점을 찍고 있는 중이었으니 말이죠. 결혼 초엔 단정하고 깔끔한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 편한 대로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황 씨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치킨을 뜯었습니다. 정말 맨손으로 손가락을 쪽쪽 빨며 뜯어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황 씨가 꺼내놓은 반찬통을 열어 그 손으로 김치를 집어먹기도 했죠. 덜어야 하는데 왜 그냥 집어먹어? 뭐 어때? 우리 둘이 먹는 건데. 젓가락으로 먹던가? 남편은 대꾸가 없었습니다. 먹느라 바빴죠. 그리고 황 씨가 아침에 먹었던 된장찌개를 데워서 가지고 오자마자 옆에서 숟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밥도 줘. 남편은 밥도 없이 뜨거운 찌개를 후 불며 한 입 떠먹었습니다. 황 씨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식탁이 지저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좀 먹어? 매일 먼저 그러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대충 대답한 남편은 그러면서도 김치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황 씨가 밥과 반찬을 날라 상을 차리고 겨우 앉아 밥을 몇 숟갈 먹자 남편은 거의 다 먹은 상태였죠. 식사를 먼저 마친 남편은 그릇을 그대로 두고 남은 치킨과 맥주캔을 챙겨 거실로 나갔습니다. TV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먹은 거라도 좀 치워놓고 가. 당신이 늦게 먹었으니까 당신이 치우면 되잖아. 황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저런 소리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가보자 거실 테이블 위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치킨 뼈다귀, 과자 봉지, 맥주캔이 굴러다녔습니다. 남편은 어딜 갔는지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집고를 이렇게 해놓고 어딜 갔나 했더니 그새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지 실실 웃는 모습이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몰랐습니다. 당신 거실 안 치우고 그냥 자는 거야? 내일 치울게. 그리고 씻긴 했어? 팬티 차림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머리도 젖지 않은 것이 씻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했을 리도 만무했고 저러고 잠자리에 들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씻긴 뭘 씻어. 나가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휴대폰 화면을 끄더니 모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황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한 뒤에 욕실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내일도 황 씨는 출근을 해야 하기에 무언가 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조금 보다가 끄고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맨몸으로 누워있는 남편과 한 침대를 쓰고 싶지는 않았죠.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왜 각방을 쓰냐며 화를 낼 것이 뻔했지만 황 씨로서도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엄마, 예진이랑 같이 집에 한번 들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 네. 지난 명절에도 못 갔잖아요. 언제? 금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그때는 일이 늦게 끝나는데 이번 주는 주말에도 좀 바쁘고. 반년 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밖에서만 봤지 아직 제대로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핑계야 여러 가지였지만 사실은 남편의 모습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누가 온다고 격식을 차리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지난달에 있었던 일만 해도 그랬습니다. 성환 엄마, 김치 담갔는데 이것 좀 먹어봐.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갑작스레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말인데 집에 있느냐는 전화에 있다고 대답했던 것인 전부인데 이렇게 금방 집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잠깐만요. 김치통을 들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웃을 황 씨가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아, 집에 아저씨 계시는구나? 그래서 들어오는 건 좀 그런데. 그런데 남편이 사각 팬티 차림으로 배를 긁으며 현관 쪽으로 나왔습니다. 왜? 들어오시라 그러지. 난 괜찮은데. 애구머니나. 그나마 작은 위안이라면 그래도 손님이 왔다고 하얀 런닝을 위에 걸치고 나왔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의는 여전히 사각 팬티였습니다. 헐렁해서 본인은 반바지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사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황 씨는 손님을 세워두고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누가 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지. 지켰잖아. 최소한의 예의. 남편은 손가락으로 런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난닝구가 남편이 말하는 예의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저 여자가 예의 없는 거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입고 있는 게 예의 없는 거야. 남편은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황 씨는 황 씨대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왔다고 하더라도 옷을 갖춰 입는 건 인간적인 기본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황 씨 남편이 팬티바람으로 손님을 맞는다고 수근거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와도 그러진 않겠지 싶었지만 그래도 게으르고 지저분한 남편의 모습을 며느리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황 씨 아들도 자기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언제까지 아들 며느리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 제대로 옷 입고 있어야 해. 알았지? 여전히 거진 빨개 벗고 있는 남편에게 황 씨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하도 특이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정말 경악스러운 일을 벌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진짜. 왜 자꾸 남의 옷차림을 가지고 그래? 그리고 며느리가 좀 보면 어때서 그래? 이제 가족인데. 황 씨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턱이 곧 땅에 닿을 것 같았죠. 당신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아들 체면도 생각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알았어. 걱정 마. 남편의 성의 없는 대답에 황 씨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니 며느리 앞에서도 그러고 다니지는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황 씨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직접 한 음식을 처음 대접하는 것이기에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그 옆에서 반찬을 집어먹다가 시간이 되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 입어. 황 씨가 그런 남편에게 소리쳤고 남편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아나무인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타이밍 좋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씨가 서둘러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왔니?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이고, 예진아. 얼른 들어와. 며느리는 참하고 예뻤습니다.
딸이 없어서 그런가 사근사근한 며느리가 그렇게 고와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수줍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며느리. 식사 준비해놨어. 아버지는요? 방에. 곧 나오실 거야. 그리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안방 문이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방 밖으로 나온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세 명 모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차림과 같다고 해야 할지, 다르다고 해야 할지, 다 늘어난 흰색 런닝에 큰 사각 팬티를 그대로 입고 그 위에다가 웬 마 소재의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걸 걸쳤습니다.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모습에 황당한 것은 물론이고 황 씨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지금 그걸 갖춰 입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버지, 옷이. 네 엄마가 하도 옷 좀 걸치라고 하니까 답답하게 시리. 그러면서 셔츠의 깃이 불편한지 자꾸만 만지작거리면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것이 끝인 모양이었습니다. 양복 바지라도 입고 오길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라도 입었으면 이토록 우라통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까지 있는 앞에서 젓꼬라지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보, 옷 좀 갈아입고 와. 황 씨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이를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이상 뭘 더 걸치라는 거야. 어차피 집에서 밥 먹는 건데. 그래도 보기 안 좋잖아. 안 좋기는 얼른 밥이나 먹자. 남편이 앉아서 먼저 숟가락을 들자 아들 며느리도 서둘러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눈이 자꾸만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다 눈을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켰지만 뜨거운 국을 먹으며 땀이 났는지 남편이 밥 먹는 도중에 갑자기 셔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아이고, 도저히 더워서 안 되겠다. 괜찮지? 가족끼리니까. 며느리가 거기에다가 대고 안 괜찮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참 눈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며느리는 거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민망한 차림이 시야에 들어올까봐 밥그릇만 쳐다보며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식사를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야. 성환아, 네가 설거지 좀 하고 있어. 예진이는 잠깐만 앉아 있고. 황 씨는 서둘러 남편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신 며느리도 있는데 바지라도 입어. 어? 애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애들이 뭐가 불편해? 당신만 불편해하지. 왜 이렇게 예민해? 남편도 자꾸만 반복되는 잔소리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남이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런 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옷 입어야 해? 그러면 만약에 사위가 왔는데 내가 빤스만 입고 있으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는 사위가 없잖아. 예를 들어 그렇단 거지? 남자랑 여자랑 같아. 옷 안 입을 거면 그냥 방에 있어. 남편은 토라져서 침대에 드러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과일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1시간쯤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갈 때 남편이 어슬렁 나왔는데 그때도 옷차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간 뒤에 황 씨는 남편과 한바탕 하고 말았죠. 내가 뭐 빨개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무안줘? 그게 무한한 줄 아는 사람이
왜 그런 차림이 창피한 걸 몰라? 며느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라고 생각하긴 뭐라고 생각해? 바깥 사돈도 아마 집에서 이러고 있을 건데. 친정아빠랑 시아버지랑 같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뭐, 참나,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이야? 당신이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은 거겠지. 남자가 은퇴하면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더니. 지금 그런 말이 왜 나와? 당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당신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겠어? 아까 예진이 눈도 못 마주치던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지만 그게 황씨만의 착각일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조심스럽게 남편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알지? 엄마도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속옷 차림으로 며느리 인사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어. 미안해. 아내인 자신도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황씨가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은 배째라인데 말이죠. 남편에게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던 얘기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황씨의 말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황씨도 학을 뗐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 며느리가 황씨의 집에 잠시 들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팬티의 무늬만 바뀌었지 늘어난 러닝도 그대로였죠. 아들도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두 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황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꼴은 자신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죠. 여보, 발톱 깎았으면 바로바로 치워. 황씨가 소파에 기대어 바닥에 앉았다가 손바닥을 날카로운 것이 찔러서 보니까 남편의 손톱인지 발톱인지였습니다. 황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비위가 약한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점점 약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따가 한 번에 청소기 돌리면 돼.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또 뻥튀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 가루가 배 위로 바닥으로 떨어져 주변이 지저분했습니다. 발톱과 뻥튀기 가루가 한데 어우러져 있을 걸 생각하니 또 속이 안 좋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알른이 죽지? 황씨가 남편 대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같이 사는 집이기에 남편이 하기만을 기다렸다가는 황씨도 더러운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노리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황씨는 이렇게 더러운 환경에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씨는 출근하기 전에도 퇴근 후에도 남편 뒤를 쫓아다니며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돼지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되어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꼭 딸이 온 것 같이 굴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 여행이요? 그래. 요즘에는 그렇게들 많이 한다며.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는데 집구석에서 밥 해먹는 것보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는 게 낫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하면서 자꾸만 배를 긁고 있는 저 손이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옷 속으로 말이죠. 늘어난 흰 런닝이 들쳐지며 자꾸만 뱃살이 보였다 말았다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사각 팬티는 더 짧아져서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예진아, 어디로 가고 싶냐?
아, 저는 아무 데나 좋아요. 며느리의 눈이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정신없이 굴러다녔습니다. 안 그래도 큰 눈이 똑 떨어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며느리에게 말을 거는 남편 때문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여보, 이거라도 입고 있어. 보다 못한 황 씨가 방에서 헐렁한 추리닝 바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든 아래든 좀 가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몸매가 좋지도 않으면서 뭘 저렇게 다 보여주지 못해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아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바지야? 이 날씨에 덥긴 뭐가 더워. 당신 혼자만 옷차림 좀 봐. 다들 편하게는 입었지만 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윗도리도 벗어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야. 남편은 저걸 농담이라고 하는 말인지 아들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팬티 아니야? 반바지처럼 입는 거라고. 그럼 그게 그냥 팬티지 뭐야?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것 봐. 팬티처럼 보여? 예진아, 네가 한번 봐. 이거 그냥 반바지 같지 않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마 바라보지는 못하고 살짝 인상을 찌푸린 채 시선을 틀었습니다. 순하고 인상 한 번 쓰는 법이 없었던 며느리인데 말이죠. 여보, 황 씨가 소리를 치는데 아들이 먼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제발 옷 좀 입으세요. 아들의 직접적인 말에 남편도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화를 냈죠. 아니, 다들 왜 이래? 내가 이러고 밖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너는 집에서 안 이러고 있냐? 안 그래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누가 왔을 때는 절대 안 그러고요. 아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놈의 가족. 가족도 보기 싫은 모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황 씨도 시아버지가 이랬다면 발길을 끊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보기 싫으냐? 남편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나. 다 싫다고 하니 할 말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남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싫으면 너희가 오지 말아라. 황 씨는 남편의 뒤통수를 한 대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기분이 상했는지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어차피 집이 가까워서 자고 가지는 않을 예정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일찍 돌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아들 부부가 떠나고 황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뭔데 그래 또? 남편은 귀찮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돌아갔는데도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제 우리 집에도 안 오겠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부모 집 오는 걸 좋아해?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 씨가 부르지 않아도 자신들이 오겠다고 종종 연락을 해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내가 왜 바꿔? 당신은 편하게 산다고 하지만 내 입장도 생각해주고 아들 입장도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왜? 예진이가 뭐라고 해? 꼭 며느리에게 한마디 할 기세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헐벗고 다니는데 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해. 당신도 유난 떨지 말어.
나이 들었으면 남의 눈치도 어느 정도 보고 살아야지. 제발 며느리 앞에서만이라도 단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없어. 그리고 집안일도 좀 도와줘. 나도 이제 힘들어. 일도 하고 집안일도 내가 해야 해?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러지?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하고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황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동안 한참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씻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대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참 추잡하다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말이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옷차림도 성격도 그랬습니다. 30년간 같이 살았지만 도저히 황 씨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끼리 억지로 붙어서 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닐 때는 덜했는데 차라리 다시 회사에라도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쉬면서 편히 산다는 남편은 그럴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황 씨는 며칠 후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황 씨가 사는 곳과 20분 정도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어떤 거 찾으세요? 아,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같은 거 있나 해서요. 아니면 작은 아파트나.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저 혼자요. 그리고 그날 곧장 비어있는 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전세로 말이죠.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와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소파와 한몸이 된 남편이 황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한다더니 늦었네. 어디 좀 들렸다 오느라고. 밥 먹자. 황 씨는 잠시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둘만 있다고 또 러닝마저 벗어던진 모습이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뭐가 그렇게 덥고 답답한지 몰랐습니다. 원시인 같은 모습을 잠시 눈에 담던 황 씨가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따로 나가 살려고? 뭐? 따로 나가서 먹겠다고? 저녁 약속 있어. 잘못 알아들은 남편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집 구했어. 그러자 드러누워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나가서 산다고? 집 나가겠다는 말이야. 가출하는 게 아니라 분가하겠다는 말이야. 뭐? 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당신이랑 이제 못 살겠어. 남편은 황당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 씨는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원시인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원시인? 지금 나 말하는 거야? 그래? 씻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빈둥대기만 하는데 원시인이지 뭐야. 아니다. 원시인도 사냥은 열심히 하겠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농담해. 아니, 농담 아니야. 당신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좋다며? 나도 그렇게 하려고 당신 눈치 안 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다음 주 주말에 이사해. 장난치지 마.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황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챙겨놓고 하루하루 조금씩 싸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날수록 황 씨가 싸놓는 짐이 늘어나자 남편이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가는 거야? 집 구했다니까? 무슨 집을 구해? 작은 아파트 하나 구했어.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번거롭게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나가서 산다는 거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걸 깨달은 것이었죠.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으니까 걱정 마. 그냥 룸메이트로 지내다가 따로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 그게 말이 돼? 당신도 그렇게 된 게 다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인 것 같아? 당신도 이참에 사람답게 좀 살아봐. 내가 사람답지 않았다는 말이야.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와. 아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황 씨는 예정대로 주말에 이삿짐 차를 불렀습니다. 짐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싸놓고 보니까 상당했죠. 진짜 가는 거야? 남편이 그런 황 씨를 붙잡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차림으로 1층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황 씨의 얼굴이 또 뜨끈거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꼴을 안 봐도 된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섭섭함보다는 시원한 마음이 컸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면 나 이혼해 버릴 거야. 이혼? 아이고, 당신 혼자 외롭게 늙으려면 그렇게 하던가. 그랬더니 남편이 더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신은 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황 씨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이미 소용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는 했으니 말이죠. 새 아파트에 도착한 황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인연은 살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삐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심정도 이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집을 나갔으니 심란하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황 씨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퇴근 후의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좀 더 깨끗하고 산뜻해졌다고나 할까요? 집은 늘 청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만 하고 간단하게 밥을 챙겨 먹으면 쭉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좀 보고 산책도 갔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지 않아도 됐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 아들은 뜻밖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 늙어서 왜 그러냐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들을 통해서 남편이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집도 엉망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해 왔다고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쯤 하면 됐잖아. 얼른 들어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뭘 들어가? 이렇게 따로 살자니까? 아, 부부가 이렇게 따로 사는 게 말이 돼? 왜 안 돼? 용건 있으면 밖에서 가끔 만나면 되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당신 행동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은 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기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황 씨는 혼자인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좋았습니다. 가끔 혼자서 TV를 보면서 맥주를 한 잔씩 할 때가 있기도 했는데 남편이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던 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띠링 울리면서 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황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 추리닝 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편의 셀카였습니다. 배경은 거실 소파였고 말이죠. 이렇게 입고 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황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에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사진과 청소기를 밀고 있는 듯한 이상한 구도의 사진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밀며 스스로 찍은 듯이 남편의 발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죠. 일주일 뒤에 또 사진이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밥을 차려 먹었는지 식탁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밥도 직접 하고 있다. 도착한 메시지가 참 웃겼습니다. 황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정말 황 씨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하는 모습, 책 읽는 모습 등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전부 연출된 사진이긴 해도 기특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돌아갈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여보, 이제 올 때도 됐지 않아? 그렇게 한 달가량 사진을 보내던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올 거지? 나 많이 달라졌어. 글쎄,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뀌나?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슬슬 뭐라도 해보려고 해. 뭘?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벌이도 하고 취미도 찾고 하게. 그 말에는 눈이 크게 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평생 집에만 있을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좀 밖으로 나가볼 생각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집에만 있기엔 아직 젊은 나이긴 했죠. 그 말이 오히려 황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년 계약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봐. 그러면 마음 변할지도? 2년이나? 황 씨는 계약 기간 동안은 따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이 지금처럼 깔끔하게 지낸다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쨌거나 황 씨는 지금의 생활이 썩 마음에 드니 말이죠.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황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은 누군가에겐 길고 누군가에겐 짧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황 씨는 자신만의 깨끗하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